네, 안녕하십니까. 일개 시민이죠. 일개 국민이고요. 5,200만 우리 한반도 내에 살고 있는, 남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의 1, 2, 3 계엄과, 그 후에 그 흐름, 동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견해를 밝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다 배제시키고요. 또 영성적인 것, 영혼적인 것들 다 배제시키고 오로지 우리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면, 국가적인 면 그런 것들만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왜 했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파악을 못 하시는데 그만큼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당선 직전에 그의 직업을 신분을 보도록 합시다. 검찰총장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전에는 지검장이었겠죠. 그 전에는 뭐 부장검사라든지 뭐 부부장이든지 평검사라든지 뭐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검찰총장이었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과 대립이 되었죠. 그게 조국 사태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까지 된 그 윤석열의 모습.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문재인의 패단의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말아먹는 간첩 새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결코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예, 국가, 국민. 그리고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민족적 배신과 죄까지 저지른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주적은 문재인 같은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온 게 제가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네요. 말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 우리 현상학적으로만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국회가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대통령의 개정안, 법률 개정을 좀 촉구 도와달라고 했죠. 국회에. 예를 들면 간첩법 개정이라든지. 근데 국회가 해줬습니까? 국회가 그런 걸 하라고 있는데 아닙니까? 근데 안 했죠. 그리고는 악법 같은 거, 국익에 줘야 되는 그런 법들을 자꾸 대통령 보고 통과시켜라. 자,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수긍하면 되는 거고요. 수긍하지 않으면 반려가 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해라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이 법입니다. 자, 법치국가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대통령이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제거 안 할 땐 제거 안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개정을 요구할 때는 개정해야 될 마땅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능을 전혀 오로지 대통령을 반대하고 또 국회라는 집단 속에서 당이라는 집단 속에서 사회단체와 연계되어서 대통령을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헐뜯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거기를 언론이 굉장히 받아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죠. 이것이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심지어 국회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저는 국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양당, 거대 양당, 이 존재들이 서로 적이다, 서로 이제 떨어져 있다,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중공 세력에 의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성은 있다라고 하겠죠. 자, 계속해서
일단 민주당이 국회를 독점했습니다. 법사위, 의장, 뭐 중요한 어떤 위원회의 의장을 다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서 국회를 완전 점령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 말도 못할 파행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안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국회 예산안 심의. 거기서 대통령 특활비, 검사 뭐 이런 수사비 이런 것들 다 제로 쳤지만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그 특활비를 제로 쳤다는 것은 심각한 국정 위반입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탄핵을 연발하고 이태원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탄핵해야 되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거는 올바른 그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정을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국가를 위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정권 찬탈의 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국회가 선관위의 부정선거죠. 범죄 선거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부정선거고요. 이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미국 USAID 그리고 중국 AF 이런 것으로서 전 세계 부정선거를 한국에서 허브 같은 역할을 했죠. 여러 곳을 뻗어나가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추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중공이라는 세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터넷 발달과 함께 이런 부정선거, 사전 시스템, 전자 시스템, 개표기 이런 도입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 본론입니다. 본질이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졌고 비밀리에 암알리에 국민 모르게 성행이 되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 담화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해서 언론들이 올바로 써줄까요? 오히려 탄핵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짓거리로 일삼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회에 방문했을 적에 바이든 날리면이라면서 MBC가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을 아주 지탄했지 않습니까? 국위에 져야 된다. 미국과 관계를 왜 끊으려고 하느냐. 아주 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가짜죠. 무조건 가짜입니다. 진짜 100% 가짜입니다. 아주 범죄자고, 강간살인범이고, 소년 출신이고, 부정한 그 대리시험을 통해서 뭐 중고등학교 검정이라든지 대학까지 간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실력도 안 되면서 성적도 안 되면서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대학 공부까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산수, 영어가 대학의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은 대학대로 공부를 하면은 또 학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족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과 되겠죠? 그럼 사법시험은 어떻게 됐을까? 자, 아무튼 사법시험에 어떤 맹점이 있었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범죄자입니다. 시대 속에서 아주 살아남는 이런 악이 현재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것은 68년도 김일성의 교지와 함께 이루어진 남한에 대한 적화 영향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분명한 일입니다. 학생운동권 87 그 개헌 과정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10.16 10월 26일 있었던 그 사건. 그때 80년 개헌안이 아주 좋았죠. 근데 그것을 묵살시킨 게 김대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 맞고요. 5.18 그 광주 폭동이라고 이름하던 것이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의 핵심은 무려 2개 여단을 한 5천 명 정도 되죠. 무장할 수 있는 총기와 실탄, 기관총 별의별 것도 많고요. 도청 내에 폭약이 한 1톤 정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도청 건물을 날릴 수 있을 만큼 TNT 폭약이 설치되었다는 점도 아주 이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엔 그렇다 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전두환은 노태우로 연결되고 노태우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우리 정치사회에서 가지고 부정선거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뿌리 내리면서 박정희가 이루은 산업화의 기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능성에 의해서 경제적인 소득과 성장과 문화는 이루어졌어도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부패와 시들시들해지는 정신력이 갖추어졌고, 그런 무너진 정신력과 함께 황금만능주의가 성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오렌지족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회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은 정치의 타락과 함께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 국민들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12.3 계엄을 통해서 중국의 선관위 이런 점령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서 입회 국회로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를 다 헤쳐먹는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서 계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이 왜 계엄했느냐? 야당이지만 그 당시 야당이지만 다수석을 이용해서, 다수석은 부정선거로 연결되고요. 부정선거로 다수가 공격적인 공격수들, 못된 말만 하고 가짜 여론 선전 뉴스를 만들어내는 의원들이 결국 입법 기능을 통해서, 국회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가는 과정이 이 줄곧 줄기차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쿠데타였죠. 국회의원들. 근데 국회의원들 실질적으로 반국가 세력 간첩 새끼들로 보면 타당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국정에서 이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바라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어떤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가더라도 자신이 그런 어떤 설득적인 말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생각은 아주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과 안목이 있다 보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계엄은 국가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 대표였던 자가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된다, 직무정지시키게 된다는 여론을 형성시키면서 탄핵에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108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올해 1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대통령의 심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사회에 돌아가는, 정치 돌아가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몰랐다고요? 당시에 김어준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뭐 암살자가 돌아다녔다는 등 하면서 계엄을 아주 내란 형태로 만들어보죠. 내란이 아니죠. 내란이 아닌데 막 사살 뭐 그런 뭐 북파 공장을 이용한 어떤 체포와 사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번에 특검, 내란 특검, 이재명이가 여당이 되고도 특검을 통과시켜서 3가지 특검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란 특검인데, 거기에서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체포하려다가 일단 기각됐습니다만 저도 놀랐습니다. 드론이 어떻게 거기 평양까지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주장이 무색하게 되고 오히려 김용대 그 드론 사령관의 여러 가지 어떤 백령도 기지라든지 부대라든지 여기저기 부대들이 있나 봐요. 드론 사령부에. 그런 그것을 통해서 잘 평양 상공까지 날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평양이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드론 사령부가 저게 곳곳에 주요 시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핵을 갖고 있더라도 쏘기도 전에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드론을 통해서 공격해버리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외환제다,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군사적으로 적에게 아주 간담을 선언을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비대칭 전략으로서 아주 적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걸 외환제다 라고 우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로 드론 사령부에서 드론을 날렸다면, 그렇게까지 했다면 그것은 잘한 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외환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간첩 집단 세력에 의한 이 정권 찬탈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재명을 물러나게 퇴진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외치고 모여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무력으로 총칼로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5분 내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15분 넘더라도 할 얘기를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이제 형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묵과하거나 그냥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번 일에 있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윤버지, 그 윤석열 아버지란 이름을 줄인 말인데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강제로 불법적인 체포를 당한 상태를 갖다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이 불법 부당한 이 범죄 선거와 범죄 선거 집단에 의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죠. 이거는 총칼 들지 않은 진정한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내란 선전, 내란 동조라는 말로 언어적인 전략을 취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야 왜 그들은 내란 쿠데타 세력입니다. 장기적인 선관위를 통한 국회를 통한 장기적인 정권 탈취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일단락 막아진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정치사와 정치 흐름 속에 숨어 있는 간첩 세력들의 암약이 전면에 부각이 되었고, 이제 우리 국민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짜 대통령 이재명과 문재인을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이름이 왜 붙습니까? 태블릿이 최순실이라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근데 그 태블릿에다가 국정 문서를 넣어놓고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 관계 뭡니까? 뇌물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뇌물죄를 뺀 것 같고요. 아무튼 기타 여타 박근혜 탄핵은 탄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촛불 세력이다, 국민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판결을 통해서 탄핵을 내버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판사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탄핵을 막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공 애국 시민들이 외쳤지만 전혀 보도도 안 되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흥분한 사람들이 스피커에 깔려서 돌아가신 분들 생겼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죽음이 헛되게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적도 있습니다. 비방이라기보다는 왜 당신이 그 당시에 사전선거제를 갖다가 법률안을 갖다 통과시켰느냐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튼저튼 그 당시 법안이 국회발 법안이 5+1인지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됨으로써 박근혜가 가결했기 때문에 제가 해줬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법안으로서 완전하게 그렇게 범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 과거는 과거고요. 과거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진짜 중요한 건요. 이번에 윤석열도 가짜 선거, 부정 선거에 그런 혜택을 받았다. 혜택은 뭘 받았을까요? 표를 조작한 것밖에 없지. 그 사람이 혜택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지난 윤석열 당선의 대선도 사실은 이재명 당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작이지. 결코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주장하시는 분이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안 되고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둥 하는데, 과연 이런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빨리 국가가 흔들어지고 망하는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집회는 했겠지만 이런 어떤 움직임은 오히려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우리를 깨우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계엄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의 부정은 가짜표를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표를 넣어서 진짜 민심을 바꿔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자신이 부정선거와 싸웠다면 상당히 좋았겠죠.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어떤 역량을 걸고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막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등 할 수가 있죠. 이재명이 그런 거 잘 꺼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친근하게 국민 앞에, 언론 앞에 말만 하면 무조건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없으니까 밑바닥 인생이 아니잖아요. 20년, 30년 공직 생활이라는 것이 고작이에요. 검사 생활 틀 내에서 움직여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실체를 알게 되죠. 겪어보니까 검찰총장 하면서 이건 도저히 정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선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대선을 갖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게 된 거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문재인이 뽑아준 검찰총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 보니까 당에 입당하고 국민의 후보로 당선이 된 거죠. 이게 맞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는 우리가 거의 다 알았고요. 없다고 말하거나 뭐 증거를 대라는 사람은 그거는 뭐 도란 놈이라고 그냥 취급하고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 3% 한 170만 명 정도가 뜻을 모으고 하나로 부정한 것에서 이제 싸워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정선거는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뭉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뭐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이 사태의 시급성을 모르고 그냥 일하고 있다 보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언론 방송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유튜브 상에서 뭐 조금씩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70명들이 각자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요즘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유튜브 다 보다 보니까 이거 뭐시 하면서 조금씩 관심과 안 보던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 부정선거네. 윤석열 저 억울한 것이네. 이거 국제적인 관계네. 야, 이 세계대전급 이야기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몇 달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다. 뭐 몇 달 동안은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투쟁을 향해서 이제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걸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사람 170만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이면 더 좋겠죠. 서울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규탄을 하는 겁니다. 대회를 한번 크게 여는 거예요. 2박 3일을 열어도 됩니다. 페스티벌을 하든지. 장소를 어디 올려가지고 유튜버들도 다 자기 방송에 그거를 한다면은 전국 시청자 1,000만 명, 2,0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다시 총선을 해야 되고 그 총선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돼요. 지역구 의원들은 몇 명을 뽑을 것이냐, 대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이런 걸 다 논의해야 됩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국회란 무엇인가, 정치 교육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한다면은 부정선거, 이런 새로운 흐름이 윤어게인은 결국 부정선거를 이제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을 몰아내자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5년을 갈 수가 있습니까? 문제 때는 부정선거라는 개념이 없이 당선되고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다. 소득주도 팬데믹도 맞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부정선거라는 그 맥락을 통해서 이재명이 당선되었고 가짜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명백히 봤습니다. 투표용지부터 해가지고 사전투표 그런 사건들, 이것은 명백한 대량 부정표죠. 이거를 갖다 입막음한다. 너 그런 말 하면 잡아 넣겠어? 그런 거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잡아 넣어라 이 새끼야 하면 더 성을 내고 싸워야 되죠.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한 표의 권한이 있고 국민의 주권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잡아 넣는다면 이미 공산보다 더 무서운, 북한 체제보다 무서운 세상인 거죠. 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나는 싸워야 됩니다. 나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의 한 부품이 되든 손발이 되든 몸통이 되든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람의 세포가 되어서 기능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자,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아닙니다. 올해 범죄자고요. 이미 또 기소된 많은 사건들이 유죄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 중지라는 일이 벌어졌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판사들을 사상 검증해야 되고 인사 검증해 가지고 불량한 판사들은 다 탄핵시키고 새로운 판사들로 물갈이해야 된다. 그리고 판사에게는 국가관을 엄중히 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사상 검증이라든지 정치 교육을 해서 지역구에서 진짜 그 국회의원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서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안 줄여도 됩니다. 안 줄여도 되는 대신에 올바른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민생을 살려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닥치고 있는 뭐 첨단 4차 산업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아셔야 되고 또 농업이라든지 농어촌 살림 이런 개간이라든지 발달을 생각해야 되고요. 인구 문제라든지 출산율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 글로벌 시대도 이해해야 되고요. 자,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국방에서부터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용병술이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언론은 정신 차리고 새로운 그 대통령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올바른 기사를 보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가야 되고요. 사주들 언제 사주죠. 사주와의 만남과 함께 사주 그 기업 업체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그 많은 세력들, 우리나라의 그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돈 가지고 언론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제어가 안 되겠죠. 그들의 이익도 있고 그들의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 깨어있는 3%, 3.5%라는 그 한 170만 명의 뜰 있는 우국지사들이고 서로 통합하고 소통 능력이 있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170만 명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은 주변에 수십 명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국의 인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170만 명의 그 힘인 것이고요. 그런 여론이 결국 대통령이 지지로서 나타남으로써 대통령이 사주 여러 기업체들을 설득하고 다독일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고 통치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상호조약 3조를 가지고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하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 유튜버라든지 그게 회복되어서 안일하게 뭐 그렇게 될 거야.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상호조약을 믿고 신뢰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죠. 지금은 그 조약을 체결했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본을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그 조약을 좋아할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약이 있다고 해서 미국을 믿지 마십시오. 그 조약 상태에서 당한 대통령이니까 미국이 구해줄 거라고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한국의 여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한국의 여론은 언론 보도가 중요한데 언론 보도가 없으면은 행동해야 되겠죠.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실제 한국 국민들의 집회 현장이 규모가 크다. 그것은 외국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취재하고 자국에 송신하고 타진해서 보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사정을 외신으로 자국에게 알리겠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70만 명이 모여서 강력하게 이재명을 규탄하고 민주당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는 107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윤 어게인이라는 그
틀, 맥락, 그것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를 생존시키는 일이죠. 윤어게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고 실제 실존하는 윤석열의 마음과 그의 사상과 그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선관위의 문제, 부정선거를 깨고 그 범죄자들 다 단죄죠. 판사까지 다 단죄해야 돼. 대통령도 잡아가는 세상 속에서 판사 따위가 뭔데요? 그 버러지 같은 판사들은 판사도 아닙니다. 단지 그 역할에서 재판봉을 맡겼고 법복을 입혀줬지만은 그들이 재판을 올바로 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지휘를 저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재판이지. 양심도 없는 재판이죠. 자, 그런 재판한 사람들은 다 옷 벗기고 감옥 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판사들의 심판이 있는 시대가 와야 되죠. 아주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판사들을 완전히 새롭게 물갈이 해야 되고요. 사법고시 부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기는 지금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전 세계적인 그 법률의 틀을 민주당이 완전히 깨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외교도 엉망이죠. 미국과 접촉했습니까? 정상회담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감자전, 전복전 처먹어가면서 물난리 났는데 그리고 총리 의장 이놈 새끼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총리는 안 된다는데 임명해갖고 총리 되어 있고 국회의원을 가지고 장관을 시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도 임명하죠. 전혀 저들은 국민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해준다면서 지금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있죠. 13조 쓰면은 그 13조보다 더 많은 돈도 쓰여질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친인척들, 자기 조직들 배불려주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우린 이걸 모릅니다. 국가의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자기 조직들, 세력들에게 돈 지어주는 이런 행태들. 이것이 우리가 미국 원조로서 살던 시절에 주목들, 깡패들이 사업권을 따고 정부 사업권을 따고 배분하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청렴하지 못하죠. 예. 그 아프리카도 원조 국가 아닙니까? 원조를 받는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부정부패와 총기가 있어가지고 무장 세력이 나오고 군벌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설탕과 밀가루를 배급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이제 맡을 사람들이 주목들이었던 거죠. 그 자유당 정권이 그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오고 부정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60년대에 결국에는 그렇게 3.15 부정선거에 한거가 일어났고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 이제 또 정권을 잡았습니다마는 하나도 못했죠. 더 못했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 놓고는 저거들은 더 못하죠. 갈아보니까 더 못하더라 이거죠. 더 부정부패 혼탁이 나오더라 이거죠. 혼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어쨌거나 군사혁명이 돼버렸고 그것이 이제 산업화로 이어져고 그것이 79년 11.6 사태로서 이제 막이 내리고 80년 체제가 오면서 결국에는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79년 당시에도 야당으로 있던 정치인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존재들이 결국 92년 이후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의 한계성, 그들의 역량을 똑똑히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는 아무것도 못한 멍청이, 머저리, 개쓰레기 새끼들이 돼버린 거죠. 욕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 새끼들은 지금 보면은 그들의 50대와 나의 50대를 바라보면 나만도 못한 내 발바닥도 안 되는 정신 상태로 말빨만 좀 있고 거짓말하고 능수능란한 사기나 치는 정치 쓰레기들이었다는 거죠. 그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세력한테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 명이서 덤벼들고 욕해도 겁내지 않을 겁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런 협박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뒷면은 이제 그 종교고 영성적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주의 역할이 나오고 개인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기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한 푼 한 푼 벌어먹자. 그래서 내가 살자, 생존하자. 좋죠. 세상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직장에서 일해야 된다. 일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정치가 무너지고 제도가 바뀌어버리면은 나중에는 일할 데가 없어요. 굶어 죽는 거죠. 더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그런 겁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자, 지금 우리는 희망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암울하고 힘듭니다. 이재명이라는 저 더러운 범죄자 새끼가 문재인처럼 5년 동안 갈 것인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당장 빚은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기업 활동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희망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봉기하는 거죠. 무장 봉기가 아닙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떠들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소리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또 영상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게 뭡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듣고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내 영상 이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기록하는 겁니다. 36분 동안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36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이 정치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생각 머릿속에서 언어화된 어떤 감각 그런 걸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언어화해서 소리내서 자기가 다시 들어봄으로써 인식하는 게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소통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윤어게인을 외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탄압하겠죠. 집회를 금지시킨다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히려 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정치는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또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0만 명이 이 자기 인생을 희생할 각오로 그러니까 투옥되는 거예요. 교도소가 넘쳐나겠죠. 수용해야 될 시설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투옥될 요량으로 외치고 크게 외치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 탄압이 심각하다 그러면 또 약간은 또 폭력이 서로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집회의 성격으로 여론의 형성을 통해서 이재명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탄핵이 당했죠. 거짓 선동이었죠. 강우병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요 정말 그 목숨을 건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희생되지 않습니다. 목숨 걸었을 적에는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목숨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살겠다고 마음먹을 적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오겠죠. 국가를 살리고자 한다면은 집회에 참석하시고 응원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앉아서도 내 자리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나라의 유방인가요? 걔는 득천화를 마상에서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득천한다고. 앉은 자리에서 정권도 바뀌는 걸 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득천화. 왜? SNS에서 내가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가고 오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도 전 세계 여러 곳에
움직임에 다 영향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시청하고 좋아요 누르고 뭐 등등 글 쓰고 자기 의사 표현함으로써 응원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이 암울한 세상, 이재명이라는 저 범법자가 단 1분 1초라도 지금 당장 나오게 하고 지금 당장 민주당 정청래라든지 우원식인지 그런 더러운 간첩 새끼들을 딱 수사해가지고 너 간첩 혐의 딱 나왔네. 증거를 빼박으로 잡아가지고 수사해야 돼요. 근데 검찰이 수사할 능력이 없고요. 수사권도 없고요. 경찰이 수사할 능력도 없고요. 이런 것들 싹 바꿔야 됩니다. 뭐 정치 수사니 정치 검찰이 나지만은 대공권을 찾아야 됩니다. 간첩 혐의, 간첩은 누구냐? 주적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법률로 확실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선관위 부정선거는 확실해졌고요. 범인을 데리고 와도 잡아와도 그거 인정 안 할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됩니다. 용서 못하죠. 그리고 개인의 그 생업들 먹고 살 문제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지만은 우리가 또 거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여한 없이 살 수 있는. 네. 나는 뜻이 있고 꿈이 있는데 여기서 죽어야 되다니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현실을 얘기하다 보면요. 깊게는 영성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기독교 얘기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이것들은요. 한 가지 이제 얘기할게요. 뭐 예수 복음을 못 만난 사람 천국을 못 간다. 복음 만난 사람들도요.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천주교 어떤 종교 기독교 뭐 천국 간다. 영원히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가톨릭에도 뭐 연옥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수라는 존재의 가치성은요. 또 기독교가 진화 발달하면서 나온 거는요.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지상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깨달음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세계는 단일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제국, 하나의 문화, 하나의 형성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결코 많은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인구가 강제로 감소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악마처럼 타인을 인체 실험하고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학적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고 구속이 풀리는 시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정치 흐름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빚에 허덕이지 않는 시대,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시대, 좋은 공기, 좋은 물, 홍수 범람되지 않는 강하천 속에서 기후 문제까지 해결해가는 인간의 모습. 최소한 우리 국가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화합과 통합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유튜브를 하십시오. 얼굴 드러내기 싫으면요. 이렇게 이야기라도 자기가 3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1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만나서 그냥 뭐 넋두리 하소연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자기 자리에서 유튜브 채널에 자기 음성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본인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소리고 외침입니다. 외침. 소리가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기도이고요. 타인과에 말하는 것이 다 기도이고요. 그것이 다 들어주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혼자 있을 적에도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아니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석방시켜야 되고요. 내란 특검을 망하게 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 유지돼서 안 됩니다. 저거는 가짜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내란 특검 철회해야 되죠.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죠. 국회가 이미 썩었고 가짜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21대 22대 이런 국회는요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켜야 되고요. 국민들이 요구하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해산을 명합니다. 선관위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부정선거 당선 국회의원, 국회는 정당한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관위 부정으로 당선이라는 이름의 가짜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 명백한 제 입장이고요. 여기에 동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하시면 반대를 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마음이 품은 것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공감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보는 것은 이게 맞다는 거죠. 예. 이게 맞다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후퇴했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과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해체, 그리고 선관위를 둔 것 같으면 올바른 위의 사람들이 선관위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완전히 저의 뜻이고 여기에 뜻을 이미 두고 있는 분 많죠. 저는 이제야 이제 이거기 수긍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 사람을. 뜻을 같이 하니까.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선거가 핵심이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선거가 정직해야 됩니다. 선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짜 죽은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것은 권력을 위한 나쁜 짓이죠. 선거가 무너지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민심이 반영이 안 되고요.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짜 선거를 통해서 자기는 권력을 유지하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가짜 같은 사기꾼 같은 정치자들이 나올 겁니다. 말로 속이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우르르 몰려가고 어리석죠. 그러지 않도록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국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위기 때문에 선거가 부정으로 가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 있고 자기 생업을 하더라도 정치 돌아가는 판의 정보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반성의 입장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란 특검이라는 명백한 부당한 행위, 불법적 행위는 중단하라.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뒤에는 엄청난 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분, 2, 3분 정도에 정리하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무엇 때문이냐 답을 찾길 바라겠고요.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훌륭했다, 잘했다. 적을 적이 우리에게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드론 작전을 잘했다. 두 가지고요. 내란 특검 종식. 예, 문 닫으십시오. 불법적인 행위 그만하십시오. 국회를 통한 가짜 선거, 가짜 선관위, 정치인들 우리 몰아내야 된다. 예, 국민의 지극히 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자, 함께 합시다. 저는 많은 어떤 우파 지지 세력들에게 우파 집회를 찬성하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